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8명, 3단계 지역은 10명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설의 운영 시간도 확대돼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등 4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결혼식엔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크게 어렵게 만든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는데 미 FDA 전 국장도 지난달 같은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앞서 승인된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직업이나 신체 특성으로 인한 면역 취약자입니다. FDA는 또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 준비에도 착수합니다. 외부 자문단 심사까지 거칠 예정이어서 사용 승인 여부는 12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 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됩니다. 3, 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나마 장사에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지만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생계 대책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터져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 다음 주부터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부쩍 늘어난 접종 완료자를 어떻게 확인할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일상 회복이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그 백신 접종자, 완료자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소요돼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안 하던 배달까지 하며 버텨오던 카페 업주도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소상공인들만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출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날이 막막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특히 2년 가까이 아예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문 닫는 사례가 넘쳐난다며 제대로 된 생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도 법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움직이는 리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님들 1원이라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월급에서? 정상 영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는 만큼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은 자율에 맡기고 방역수칙 위반 책임도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말쯤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접종 완료율이 62.5%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다음 주말쯤 완료율 7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접종을 서둘러 왔습니다. 목표보다 달성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도 11월 9일에서 11월 초로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만장일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o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대상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의 인구 집단과 같습니다. FDA 자문위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와 얀센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 뒤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은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추진해왔지만 FDA 자문위는 그 대상을 좁혀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백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입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무기로 전 세계로 퍼져 다른 변이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만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를 이끌었던 스콧 고틀리브도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자기 복제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부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해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FDA가 경부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검토해 FDA가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첫 경부 치료제의 사용 승인은 12월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로 머크앤드컴퍼니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백악관 회담에서 아프리카 연합에 코로나19 얀센 백신 1,700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미국이 기존에 기부하기로 한 5천만 회분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냐타 대통령은 미국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도운 데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150만여 명으로 10여 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전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이었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결핵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WHO는 결핵 사망자 증가 원인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결핵 진단과 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O는 또 현재 결핵에 걸리고도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4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결핵 사망자가 올해와 내년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단계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상 회복에 조금 더 다가서는 느낌인데요. 이번에 제시된 기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당초 예상에서는 사적 모임 확대와 함께 영업시간도 일정 수준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요 골자는 일단 사적 모임 인원 확대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일정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다만 기존에 당초에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일단 영업시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자영업 업종에 대해서 그 영업시간 연장된 게 아니고 그 수능생을 고려하면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정도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네. 어쨌든 당초 예상보다는 그 방역조치의 완화폭이 감소하면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어찌됐든 일정 부분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의 유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를 시킬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지금 수준 내지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식장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조금 늘었는데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됐지만 이게 결혼식장만 보더라도 25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 방역 측면에선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처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찌됐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돌파 감염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돌파 감염에 의해서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상황, 즉 이른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더욱더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개인 방역 준수에 보다 신경 쓸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방역 접종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된 건데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방법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자가 아니라 종이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시를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쿠브 앱을 설치해서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외에도 뭐 카카오 앱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패스 앱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현장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려운 어떤 일정 그 연령대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종이 예방 접종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누리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라든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예. 이 부분도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군구 보건소에 가시게 되면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현장에서 충분히 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위조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달 예정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다면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일단 정부에서는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을 때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 정도 발생하는 범위에서는 대응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 신규 확진자 대비 위중증 환자가 일정 비율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2% 수준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조금 더 낮아져서 1% 정도의 수준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5,000명 수준을 넘어서 10,000명 그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 시스템에 굉장한 부하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할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돼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 완화에서 다시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루 확진자 5,000명 수준까지는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률이 85%에 이르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해당 발언을 정정했는데요. 실제로 85% 접종이 완료되면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 85% 접종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코어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른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론적인 어떤 가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난 7월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백신 접종률 85%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예. 물론 델타 변이 발생 이전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85%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85%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가게 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방역 당국이 애초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정도의 방어력을 보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80%, 85%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서서히 적용을 해야지만 델타 변이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접종자 사이에서 크게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 FDA 자문위가 65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사용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FDA 사용 승인과 CDC의 접종 승인도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승인 절차에서 1차 관문인 미 FDA 전문가 패널이 만장일치로 권고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 FDA의 사용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CDC의 접종 승인에서도 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자가 현재 65세 이상의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진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의료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 승인 절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이자에서도 보여진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은 예방 효과,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게 미 보건당국 입장에 있어서는 예방 효과보다는 위중증이나 치사율을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의료진과 같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대상자에서 이게 제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사용 여부도 곧 결정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모더나 백신에 의해서 얀센 백신도 내일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추가 접종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더나와 얀센 백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추가 접종이 더 필요한 백신의 종류는 얀센 백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외에서 돌파 감염 비율이 타 백신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얀센 백신도 만장일치로 권고 의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 파우치 소장이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파우치 소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 해당되는 발언에 한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감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지배종이 됐고요.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하더라도 지배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차 접종률이 현재 66%, 2차 접종률이 57%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자연 감염에 의해서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포함을 하게 되면 이보다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20-30% 정도는 미접종 상태이고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접종률이 한 자리인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 이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게 되면 지배종으로 변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델타 변이도 물론 일정 수준의 백신 회피 능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배종이 된 배경에는 높은 전파율이 하나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향후에 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고 돌연 변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델타 변이 정도의 전파율을 보이면서 오히려 백신 회피 능력이 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향후에 지배종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다 낮긴 합니다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유가와 환율 등이 오르며 10월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와 고용 증가에도 대면 서비스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기재부의 진단은 앞서 경기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 한국개발연구원보다 신중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15만 1,689대로 작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습니다. 수출 금액은 35억 6천만 달러로 6.1% 줄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10억 4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활성화되면서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사용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어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중증 전맹 시각장애인 윤정식 씨. 최근 직원 없이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로 결제하도록 한 매장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시작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겨우 무인 단말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보지만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는 어느새 2,800원까지 찍힌 상황. 어머, 3개씩 켜버렸어.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바코드가 몇 번이 찍혔는지, 결제 가격이 얼마인지 윤 씨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시각장애인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어떤 상품을 결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금액이 얼마큼 찍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왔을 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공공기관이 설치한 무인 단말기는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지만 음량 조절이 어려워 지하철 역사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도 망가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물 별 0 샵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아마 누를 때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무인 단말기 사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천여 대에서 올해 2만 6천여 대로 2년 만에 3배 넘게 부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대부분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는 데다 무인 매장이 늘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유리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혼자서 충분히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인 정보 단말기를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이 돼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인권위에 무인 단말기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넣고 키오스크 사용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세계식량기구 WFP가 현지 시간 14일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WFP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WFP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가량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1억 8,900만여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농사와 고기잡이, 가축 등의 생계를 의존하는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기후위기 발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자금 세탁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여 개국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주관으로 열린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5일 전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랜섬웨어 대가 지급 과정에서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 감독, 조사 관련 협력이 명시됐습니다. 랜섬웨어를 활용하는 해커들은 가상화폐의 경우 출처를 알기 어렵고 수사망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민간 기업의 우주 여행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독특한 이력의 탑승객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의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커크 선장 역을 연기를 했던 이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우주여행의 꿈을 이뤘죠. 이 셰트너는 현지 시간 13일에 블루 오리진의 로켓 우주선에 탑승을 했는데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이 카르만 라인을 넘어서 고도 106km까지 올라간 뒤에 약 3분 정도 이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이 텍사스주의 사막으로 복귀할 때까지 셰트너는 한 10분 정도의 짧은 우주여행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 도착 후에는 블루 오리진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이 캡슐의 문을 열고 셰트너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 올해 90살인 셰트너는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이 된 거죠. 실제로 이 베이조스에게 이번 여행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베이조스는 스타트rek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6년에는 영화 스타트렉 비욘드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셰트너 역시 이 블루 오리진이 무료로 초대를 해서 이번에 우주여행의 꿈을 이뤄준 건데 외신들은 이번 우주여행이 블루 오리진에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아주 큰 홍보 효과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10분이긴 하지만 배역으로만 해봤던 우주여행을 또 90살의 나이에 실제로 해봤다고 하니까 이 셰트너 씨가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은 뭐죠? 네, 뭐 이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죠. 바로 이 지구 온난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 해외 연구진이 지구 온도가 3도 정도 올랐을 때 이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 이미지를 공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몇 개 이제 살펴보면요. 이 먼저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지금은 이 걸어서 아주 가까이까지 갈 수가 있지만 만일 기온이 3도 정도 오르게 되면 진입로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받치는 섬 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또 다음은 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 전체가 앞으로 이제 3도 정도가 오르게 되면 윗부분만 남겨둔 채 이렇게 잠겨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중국 상하이 도심에는 아주 큰 호수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로 가득했던 쿠바의 하바나 플라자 지역은 물에 잠겨서 더는 이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높아지면 전 세계 50여 개 도시가 침수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예상되는 피해 인구만 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이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표에는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안심할 수는 없겠죠.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도 정도 높은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1.5도를 넘게 되면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모습을 이미지긴 하지만 또 직접 보니까 기후 위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3위 소식은요? 네, 이번에 이 미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내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위해성 논란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뒤에 2년 만인데요. 이번에 이 승인된 전자담배는 RJ 레이놀즈사의 뷰즈 제품 3종입니다. 모두 이 담배 향이 나는 제품이고요. 최근 이 젊은 층이 즐겨서 사용하는 과일 등의 향이 들어간 이런 전자담배는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FDA는 이번에 승인된 제품에서 배출되는 이런 에어로졸이 연초담배의 독성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연초담배 사용자들의 흡연량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승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미국 내 전자담배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즉각적인 어떤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FDA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를 승인을 해줌으로써 이 공중보건에 등을 돌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뷰즈 제품은 캐나다나 영국, 유럽 등에서 허용되는 니코틴 농도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높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기존 흡연자들을 전자담배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 만큼 새로운 흡연자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대책도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최근에 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한 12월쯤이면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중에서도 이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것이 가장 예방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이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상대로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은 경우에는 15일 후에 항체 수준이 76배까지 증가한 반면 이 화이자의 경우는 35배, 이 얀센을 한 번 더 맞았을 때는 이 4배, 4배 정도 항체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mRNA 백신이 화이자보다도 이 모더나 효과가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거죠. 또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이번에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는 항체 수준이 31배 정도 늘었고요.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 정도 증가하면서 역시 이 경우에도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경우는 좀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요. 또 이 교차 접종 후에 생길지 모르는 아주 희소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점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이제 확대할 예정이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마스크 착용 같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그러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85% 이상은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데는 사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접종 완료율 70%가 되면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었습니다. 이 경우에 감염 재생산 지수 3까지 이 집단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1명이 3명 정도의 환자를 발생시키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국민 70%가 백신을 맞으면 이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5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파력을 이겨내려면 접종 완료율이 적어도 이 85%는 돼야 된다는 게 이 보건당국의 추산입니다. 그래서 이 접종 완료율 70%는 일상회복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인 일상회복 진입의 최종 기준은 85%에 달해야 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지금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일상회복에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기사인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절반 이상은 후유증이 계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 57건을 분석한 결과 완치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사람 가운데 54%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흉부에 나타난 이상소견이고 피로감과 근력 저하, 불안장애, 집중력 저하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반응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사회적 격리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웨덴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에 양국이 코로나19와 차기 감염병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정책연구소와 손잡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성의 달 유로파의 대기에 수증기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유로파 관측 자료에서 물의 구성 원소인 산소 함유량을 파악한 결과 유로파 대기에 대량의 수증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증기가 유로파 뒤쪽 반구에만 퍼져 있고 앞쪽에는 그렇지 않아 비대칭 구조를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연말부터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 기술 등 3개의 신기술을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술은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 기술과 영상 및 레이더 스캔을 이용한 터널 균열 측정 기술,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잔여 긴장력 자동 진단 기술을 이용한 노후 교량 안전성 검사 등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세계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은 인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백신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간이 백신의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30년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만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즉, 당시에 이미 한 번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현상을 실제 백신으로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꼽히는 감염병인 천연두가 등장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천연두 사망자는 최소 3억 명에 달했고 높은 치사율뿐만 아니라 완치 후에도 얼굴을 뒤덮는 흉터를 남기는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천연두 예방을 위해 천연두 고름을 상처에 주입하는 인두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인두법으로 인해 죽거나 천연두에 전염되는 등 예방법으로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우연히 소 젖을 짜는 여자가 자신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인 우두를 알아서 얼굴에 공보 자국이 생겼지만 그 대신 천연두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너는 우두가 천연두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너는 8살 소년의 팔에 우두 고름을 주입하는 우두법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고 며칠 뒤 소년은 약한 우두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했습니다. 6주 후 제너는 이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직접 찔러 넣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몸에 주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천연두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제너는 우두의 고름을 사람에게 접종하면 이 천연두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너가 종두법을 시행하긴 했으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분리 배양해 이로부터 인공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건 바로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였습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람에게 특정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세균을 찾아내고 이를 따로 추출해 배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건강한 동물에 주입했을 때 똑같은 질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병원체를 없애거나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균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조수에게 닭 콜레라균을 대량으로 배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수가 휴가를 떠나며 이 배양균을 그대로 두고 나가 실온에 오래 방치되었고, 파스테르가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배양액에서 자란 세균들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배양균을 건강한 닭에 주입했더니 닭의 몸에 면역이 생겨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안전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병을 앓고 나면 내성이 생겨 같은 질병을 다시 앓지 않는 것처럼 이 약화한 병원체가 그런 내성을 키워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너는 다른 질병의 병원체를 백신으로 접종한 반면 파스테르는 같은 질병의 병원체로 백신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 후로도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 초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근육이 약화하면서 팔다리부터 시작해 전신이 마비됐고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병은 척수성 소아마비였습니다. 당시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195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됐고 그중 3천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소아마비 공포에 빠졌고 과학자와 의학자는 소아마비의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948년 조너스 소크 박사 역시 이 소아마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점차 빛이 보였고 1952년 드디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생체 실험 때문에 인체 실험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했고 임상 실험 대상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22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2차 임상시험을 한 후 마침내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기회였지만 소크 박사는 제약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신의 특허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했죠. 소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태양에도 특허권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아이가 백신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1979년 공식적으로 소아마비가 사라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개발에 착수한 지 1년도 안 돼 임상이 진행되고 다른 백신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인데요. 신속한 백신 개발의 성공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가까워진 기분이지만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